왜 조선 사람들은 동지에 꼭 팥죽을 먹었을까요? 한겨울 새벽 부엌 아궁이에 불이 붙으면 팥이 끓는 소리가 먼저 집안을 깨웁니다. 검붉게 풀린 팥죽 위로 하얀 새알심이 하나씩 들어가고 김이 올라올 때마다 문틈에 찬 기운이 잠깐 밀려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붉은색은 액을 막는다. 귀신을 쫓는다. 그런데 동지는 골목의 풍속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그 같은 날 궁궐에서도 동지는 나라가 계산에 정한 절후, 그러니까 절기가 드는 때였고 임금에게 올리는 할애와 의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그릇의 팥죽이 집안의 마음과 국가의 시간표에 동시에 걸려 있던 날, 동지 팥죽은 대체 어디까지 진짜였을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국조 올해의 조선왕 조실록, 승정원 일기, 동국세시기, 규합총서, 그리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와 최신 연구 자료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후기 어느 해 동짓날 새벽 한양 도성 안작은 부엌에서 팥이 푹 삶아져 채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찬 공기가 스며들고 아궁이 앞 흙바닥은 불기운에 겨우 미지근해집니다. 주걱이 솥바닥을 긁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나고 팥 냄새가 연기와 섞여 방 안으로 번집니다. 왜 조선 사람들은 동지에 꼭 팥죽을 먹었을까? 이 질문은 그날의 공기에서 시작됩니다. 동지는 달력 속의 하루이면서 사람들의 몸이 먼저 알아채는 계절의 고비였습니다. 밤이 가장 길어졌다가 아주 조금씩 물러서는 날이라고들 했지요. 눈으로는 분간하기 어려운 변화인데도 사람들은 그 변화에 마음을 걸었습니다. 겨울의 한복판에서는 작은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해가 조금이라도 길어질 거라는 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추위를 견디는 사람에게 얇은 담요 한 장처럼 다가옵니다. 그런 담요를 잡듯 사람들은 동짓날 뭔가를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 해야 하는 일이 한 냄비의 팥죽이었습니다. 팥을 씻는 물은 얼음처럼 차갑고 손마디는 금세 절입니다. 그래도 팥을 솥에 붓고 불을 올리면 부엌의 소리가 달라집니다. 장작이 타는 소리, 끓기 시작한 물이 내는 낮은 울림, 주걱이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 그 소리들이 모이면 집은 조금 덜 흔들립니다. 동지의 팥죽은 맛보다 먼저 집을 붙잡는 소리로 시작됩니다. 붉은색은 그 다음입니다. 붉은색은 보기 좋은 빛이라기보다 나쁜 일이 들러붙지 않게 막아주는 빛으로 여겨졌습니다. 겨울에는 병이 돌기 쉽고 미끄러운 길에서는 다치기 쉽고 머글거리는 줄어듭니다. 사람들의 불안은 어느 순간부터 들어온다는 말로 굳어지곤 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병이 들어오고 흉한 소식이 들어온다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동짓날의 팥죽은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턱을 먼저 찾아갑니다. 대문 기둥 아래나 장독대 모서리처럼 그늘진 틈에 붉은 국물을 살짝 찍거나 마당 끝으로 한 국자를 흩뿌리는 풍속이 전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동작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대문을 열고 찬 공기를 한번 들이마신 다음 국자를 기울이고 다시 문을 닫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동작이 끝나면 사람의 눈빛이 조금 내려앉습니다. 솥을 젓는 속도도 다시 일정해집니다. 동지의 팥죽은 마음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귀신 이야기가 붙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전염병을 몰고 온다는 나쁜 귀신이 동짓날 나타나 사람을 괴롭히고 그 귀신이 붉은 팥을 두려워해 팥죽으로 물리쳤다고도 합니다. 이 대목은 사실로 단정하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붙잡아 두려 했던 방식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를 보이는 절차로 바꾸는 순간 절차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동짓날의 부엌은 그래서 더 예민합니다.
솥이 끓는 동안 방문이 열리면 한순간에 김이 빠지고 방이 서늘해집니다. 어른은 말없이 문을 닫고 불길을 살피고 주걱을 다시 잡습니다. 그 손끝에는 믿음과 생활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어디서 힘을 얻었는지, 왜 하필 동지였는지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보겠습니다. 조선보다 앞선 시대의 문집과 기록에서도 동지와 팥죽이 함께 언급되는 대목이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짧은 시구나 한 줄의 기록일 뿐이라 넓게 퍼진 풍속이었는지까지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동짓날 한 그릇을 떠올리는 감각이 조선 이전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은 보여줍니다. 왜 조선 사람들은 동지에 꼭 팥죽을 먹었을까? 답을 줬다 보면 조선만의 유행이 아니라 겨울을 버티는 오래된 습관이 먼저 드러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널리 퍼진 줄거리는 귀신을 쫓는다는 내용입니다. 동짓날 나쁜 귀신이 나타나 사람을 해치려 들었고 그 귀신이 붉은 팥을 무서워해 팥죽으로 물리쳤다는 말입니다. 확실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런 이야기가 세시 풍속과 함께 오래 전해졌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야기로 만들었고 그 이야기가 다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겨울은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는 계절입니다. 해가 짧아지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말이 오가는 자리도 더 밀집됩니다. 부엌과 사랑방, 대청과 마루 끝이 소문의 길이 됩니다. 어느 집에서 기침이 길어졌다더라. 어느 골목에서 장례가 났다더라. 이런 말이 쌓이면 마음은 한 방향으로 기웁니다. 혹시 우리 집이 다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다루는 방식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거창한 주문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재료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붉은 팥을 구해 삶고 오래 끓여 죽을 만들고 집의 경계를 따라 조금씩 남기는 일입니다. 이 안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밖을 먼저 막고 안을 덮이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동지의 팥죽은 이야기와 함께 생활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붉은색이 가진 힘도 여기서 더 선명해집니다. 겨울의 풍경은 희거나 검습니다. 눈은 희고 밤은 검고 젖은 장작은 눅진한 갈색으로 어두워집니다. 그 속에서 붉은색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불씨의 색과 닮아있고 사람의 온기와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붉은색을 보면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그래서 동짓날 붉은 팥은 말 대신 색으로 경계를 그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들어오지 말라는 뜻을 붉은 국물이 대신 말해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만으로 풍속이 수백 해를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매년 같은 날 반복되는 일은 결국 손에 익어야 합니다. 손에 익으려면 그 일이 사람의 생활과 맞아야 합니다. 팥죽은 그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팥은 비교적 오래 두고 먹기 좋았고 오래 끓일수록 맛이 깊어지고 뜨겁게 먹으면 속이 풀립니다. 이야기와 현실이 한 솥 안에서 만나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 만남이 조선의 부엌에서는 어떤 장면으로 굳어졌는지 이제 손과 냄비의 풍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지가 가까워지면 도성 안 골목마다 아궁이 연기가 낮게 깔립니다. 장작 타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흐르고 새벽 장터로 가는 발소리가 얼어붙은 길 위에서 바스락거립니다. 곡물 가게 앞에는 팥을 사려는 사람들이 이른 시간부터 모여 섭니다. 자루끈이 풀릴 때 나는 마찰 소리, 곡식이 쓸려 내려오는 소리, 갑 흥정을 낮게 주고받는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 안에서 더 또렷합니다. 동지를 앞둔 며칠은 팥을 사는 일부터 이미 평소와 달라집니다. 가게 앞에는 평소보다 오래 서 있는 사람들이 늘고 주인은 팥을 퍼담는 손을 잠깐 멈춘 채 값을 다시 불러봅니다. 손님은 주머니 속 엽전을 만지작거리며 한 번 더 망설입니다. 옆에서 누군가 낮게 중얼거립니다. 요 며칠은
다들 팥을 찾으니 값이 세졌다는 말입니다. 어떤 해에는 곡식을 쌓아두고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장사꾼 이야기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확인된 한 줄의 기록으로 딱 자를 수는 없지만 절기를 앞두고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시장이 흔들리는 건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팥이 넉넉하면 진하게 끓이고 모자라면 물개라도 맞추어 그날만큼은 한 숟가락의 온기를 지키려 합니다. 왜 조선 사람들은 동지에 꼭 팥죽을 먹었을까? 질문은 이제 왜 하필 그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했는지로 옮겨갑니다. 팥죽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팥을 푹 삶아 채로 걸러 껍질을 남기고 붉은 물을 다시 솥에 부어 오래 끓여야 합니다. 뚜껑을 열면 김이 얼굴을 감싸고 주걱이 돌처럼 무거운 솥바닥을 천천히 밀어냅니다. 손목이 뻐근해질 때쯤 죽이 걸쭉해지고 부엌은 겨울 냄새 대신 따뜻한 냄새로 채워집니다. 이날의 팥죽은 맛을 위한 음식이면서도 해야 할 일을 끝냈다는 안도감의 음식입니다. 주걱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새알심이 더해지면 한 그릇은 더 또렷한 표식이 됩니다. 찹쌀 가루를 비벼 물을 맞추고 손바닥으로 작은 구슬을 굴리면 하얀 알갱이가 줄지어 생깁니다. 아이들은 그 하얀 구슬을 눈처럼 만지다가도 금세 손이 차가워져 다시 불 가까이로 물러납니다. 어른은 말없이 그 손을 밀어내고 대신 작은 그릇에 따뜻한 물을 조금 부어 손을 녹입니다. 그런 뒤에 다시 새알심을 굴립니다. 솥에 넣으면 하얀 알갱이가 붉은 죽 위로 톡톡 떠오릅니다. 붉은 바탕 위에 하얀 점이 떠오르는 그 순간 사람들은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동짓날의 팥죽은 집안의 형편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팥이 넉넉한 집은 진하게 끓이고 새알심도 넉넉히 빚습니다. 팥이 귀한 집은 팥물을 연하게 하고 새알심을 줄이거나 아예 넣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동지를 그냥 넘기지는 않습니다. 어느 집은 이웃에서 한 국자를 얻어오고 어느 집은 남겨둔 팥가루나 다른 곡물로라도 죽을 맞춥니다. 이 과정에서 오가는 말은 자랑이 아니라 안부에 가깝습니다. 올해도 무사히 넘기자는 말입니다. 한 솥을 끓이면 남는 것이 생깁니다. 남는 것은 자연스레 이웃으로 흘러갑니다. 그릇을 들고 담장 너머로 건네는 순간 동지 팥죽은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라 골목의 습관이 됩니다. 그릇을 받은 집은 빈 그릇을 돌려보내며 뭐라도 얹어보냅니다. 말린 나물 한 줌, 엿 조각 한 개, 겨우내 아껴둔 무말랭이 한 줌. 그 작은 교환이 겨울을 조금 덜 춥게 만듭니다. 이쯤에서 동지의 의미는 더 넓어집니다. 동지는 민간의 풍속으로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달력 속에서도 동지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날로 자리를 잡습니다. 절기가 흔들리면 농사도 흔들리고 큰 제사와 궁중의 일정도 흔들립니다. 관청에서는 하늘의 움직임을 계산해 달력을 만들고 그 달력은 곧 나라의 시간표가 됩니다. 부엌의 솥이 골목을 덮이는 동안 공식의 시간표도 같은 날을 또렷하게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시선을 부엌 밖으로 옮겨 궁궐의 동지를 바라보겠습니다. 동짓날 아침 궁궐의 뜰은 골목과는 다른 차가움으로 서늘합니다. 돌바닥 위로 관복 자락이 스치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목깃 아래에서 흩어집니다. 줄을 선 사람들은 손을 소매 속에 깊이 넣고 발끝으로 살얼음이 낀 돌을 조심스럽게 딛습니다. 멀리서 북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의 발끝이 동시에 멈추고 줄이 더 곧게 정리됩니다. 동지는 집집마다 팥죽을 끓이던 날이면서 나라의 질서를 확인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국조 오리에 같은 예서에는 절기에 맞춰 임금께 예를 올리는 절차가 정리되어 전해집니다. 동지가 큰 절기와 함께 중요하게 다뤄지는 흐름도 확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팥죽을 끓이라고 명령하는 국가가 아니라 날짜를 공식으로 붙잡고 절차로 확인하는 국가입니다. 나라가 달력을 단단히 붙잡으면 사람들의 생활은 그 날짜를 더 크게 의식합니다. 동지가 특별한 날로 굳는 데에는 이 공적인 무게가 큰 바탕이 됩니다. 궁궐의 동지는 말 하나도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누가 먼저 인사하는지, 어느 자리에 서는지, 절의 순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모두 질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는 따뜻한 위로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긴 겨울을 견디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골목의 속과 닮아 있습니다. 골목에서는 문턱을 지키고 궁궐에서는 나라의 모양을 지킵니다. 서로 다른 말로 같은 겨울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동지는 나라 밖의 예와도 이어집니다. 조선은 동지를 계기로 사신을 보내 예를 갖추는 외교 절차를 운용했고 관련 기록이 전해집니다. 도성 안에서는 솥이 끓고 도성 밖에서는 문서가 봉해져 길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말발굽이 얼어붙은 길을 두드리고 집마차 바퀴가 눈 위에서 삐걱거립니다. 집의 경계와 나라의 체면이 같은 날짜 위에서 나란히 움직였던 셈입니다. 다만 이 지점에는 늘 긴장이 있었습니다. 글을 배운 사람들 가운데에는 귀신 이야기를 허망하다고 여기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세시 풍속을 기록한 책들에는 동지 팥죽의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그것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이는 대목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판이 풍속을 지워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치가 마음을 전부 대신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집은 그날 솥을 걸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과 안 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는 말이 같은 날 공존합니다. 그 공존이 바로 동지 팥죽을 둘러싼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왜 끝내 팥죽이 살아남았는지 기록과 생활을 함께 놓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세시 기록을 들여다보면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고 집에 여기저기에 조금씩 두거나 흩뿌린다는 풍속이 비교적 또렷하게 정리되어 전해집니다. 동국세시기와 열량세시기 같은 책들이 그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 기록들은 부엌의 냄새를 전부 담지는 못해도 사람들이 동지를 어떻게 기억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 조선 사람들은 동지에 꼭 팥죽을 먹었을까? 여기서 답은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라가 붙잡은 날짜의 무게와 겨울을 버티는 생활의 필요가 함께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동지는 날짜 자체가 강했습니다. 밤이 가장 길어졌다가 다시 방향이 바뀐다는 감각은 겨울에 지친 마음을 붙잡는 기준이 됩니다. 조정은 그날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고 예서에는 절차가 정리되어 전해집니다. 궁궐에서 절차가 움직이고 관청의 일정이 움직이는 날이면 도성의 사람들은 그날을 더 확실하게 의식합니다. 그 의식이 부엌으로 내려오면 풍속은 더 굳어집니다. 동지가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사회의 시간으로 자리할 때 팥죽은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니라 그날을 표시하는 방식이 됩니다. 붉은 팥은 그 표시를 가장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전해지는 설화는 귀신을 말하지만 그 설화가 실제로 어루만졌던 마음은 병과 사고와 가난 같은 현실의 공포에 더 가까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팥죽은 먹기 전에 먼저 집의 경계를 찾습니다. 대문과 장독대 같은 경계에 붉은 국물이 남는 이유는 그날만큼은 들어오는 것을 잠시라도 막아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사실이라기보다 사람들이 겨울을 건너는 마음의 기술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팥죽의 현실이 더해집니다. 팥은 비교적 오래 두고 먹기 좋고 오래 끓이면 맛이 깊어집니다. 뜨겁고 걸쭉한 죽은 허기를 달래고 속을 덮입니다. 추운 새벽에 밥을 짓기 어려울 때 죽은 특히 빠르게 힘을 보탭니다. 물만 더하면 양이 늘어나고 조금 남겨두었다가 데워 먹기도 쉽습니다. 풍속이 수백 해를 버티려면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풍속이 실제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동지의 파축은 그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리법이 기록되면서 풍속은 더 단단해집니다. 규합 총서 같은 살림책에는 재료를 다루는 요령과 음식을 마련하는 법이 정리되어 전해집니다. 부엌의 손동작이 글로 옮겨지는 순간 풍속은 기억에서 벗어나 방법이 됩니다. 방법이 되면 더 많은 집이 따라 할 수 있고 그만큼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동지 파축은 사람 사이를 오가며 의례가 됩니다. 한 솥을 끓이면 남는 것이 생기고 남는 것은 이웃으로 흘러갑니다. 그릇이 오가면 그날은 절기가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날이 됩니다. 누군가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해도 손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겨울밤의 마음은 결국 따뜻한 방식으로 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답이 남긴 흔적을 바라보겠습니다. 동짓날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면 문설주에 남았던 붉은 흔적은 서서히 마릅니다. 솥에서 올라오던 김도 잦아들고 부엌에는 나무 타는 냄새 대신 눅진한 팥 향만 희미하게 남습니다. 왜 조선 사람들은 동지에 꼭 팥죽을 먹었을까? 마지막에 남는 대답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그들은 귀신을 이기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들어올지도 모르는 불행을 막아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지 팥죽은 먹는 순간보다 먼저 흩뿌리는 순간의 뜻이 더 또렷합니다. 대문은 집의 경계이자 마음의 경계였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틈은 곧 불안이 들어오는 틈처럼 느껴졌고 겨울에는 그 감각이 더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붉은 국물은 말 대신 경계를 그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무사히 지나가자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오래 남은 이유는 팥죽이 생활의 체온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붉은 죽은 속을 덮이고 새알심을 굴리는 손은 가족을 한 부엌에 모읍니다. 이웃과 한 그릇을 나누면 풍속은 소문이 아니라 관계가 됩니다. 궁궐의 예가 질서를 세웠다면 골목에 솟은 마음을 세웠습니다. 서로 다른 말로 같은 겨울을 견딘 셈입니다. 동지의 팥죽은 통쾌한 승리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쫓아냈다는 말 뒤에는 늘 조심하자는 마음이 남습니다. 겨울은 쉽게 끝나지 않고 사람의 삶도 늘 계획대로만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 해의 고비마다 사람들은 뜨거운 솥을 걸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불안을 다루는 손은 남아야 했습니다. 동지의 팥죽은 그 손을 붙잡아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운 계절에도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한국역사관을 계속 만들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가족과 함께 동지 팥죽을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였다면 부담 없는 마음으로 한 번만 살짝 공유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역사관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